그럼 750이 줄잖아요. 와우. 개인한테 내가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더 걷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 우리 양도세까지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난해한 부가가치세. 네, 이게 제품에만 붙는 줄 알았더니 이게 딱 상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근린생활시설이니까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환급을 해주는지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부가가치세 조문이 실제로 조문은 되게 얇아요. 네. 그 세법 조문 중에 부가가치세 규정이 굉장히 작은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가가치세 실무 책자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예전에 사람들이 별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요즘 갑자기 관심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면은 환급을 해주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그래요. 그 시행사에서. 네, 맞아요. 분양 대행사에서. 그 환급이 도대체 뭐냐? 왜 나한테 환급을 해주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받는 분도 있고 무서우니까 안 받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제 주위에 안 받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럼 왜 환급을 해주는지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조금 알아야 돼요. 계산 구조. 예,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 세액에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면은 납부 세액이 나옵니다. 그 매출 세액은 내가 매출한 금액의 10%. 네. 우리 보통 물건 살 때 거기에 부가가치 10%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걸 판 사람이 그 10%를 받는 거죠. 그게 매출 세액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디선가 사올 거 아니에요. 네, 매입 세액. 그렇죠. 그 살 때 내가 또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그럼 거기에 10% 부가가치가 붙어 있어요. 그걸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내가 납부할 세액이 나와요. 그게 순수한 내가 그 물건을 팔므로써 창출한 부가가치죠. 그 부가가치의 10%를 부가가치세라고 그러는 거고. 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하는 게 부가가치세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을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오피스텔을 사면은 당장 내가 팔진 않죠. 앞으로 이게 준공돼서 한 2, 3년 뒤에 네. 그때부터 내가 이제 수익을 창출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장 분양받았을 때는 매출세액이 빵이에요. 네. 매출세액은 빵인데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행사가 나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을 내잖아요. 그럼 계약금 보시면은 건물분 얼마, 토지분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예요. 네.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거든요. 그런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나는 매입세액은 있죠, 지금. 네. 아까 얘기했던 매출세액은 0, 매입세액이 있으니까 빼면은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플러스면은 내가 국세청에다 세금을 내는 거고 마이너스면은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이걸 환급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급이 나온다고 예,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급은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세무서에서 환급 받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절대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환급입니다. 네, 원칙에 의한 환급이라고 하십니다. 환급 받으려면 그러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환급 받을 때 일반인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사업자 등록을 빨리 안 하는 분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세무서에 직접 가시거나 또는 홈택스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할 때 그 체크하는 안에 보시면은 개인은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드시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 과세자로 하셔야 돼요.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면세 체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면세 사업자로 체크하셔도 안 돼요.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일반.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하셔야 돼요. 20일. 사업 개시일은 뭘 말하냐면은 분양 계약일. 그냥 계약. 그러니까 이걸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사업자 등록 빨리 안 하시는 분들. 계약금에 건물분 10%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계약하고 20일 안에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계속 내잖아요. 낼 때마다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급 신청할 때 이제 뭐뭐 필요하냐면은 분양 계약서. 그냥 계약서.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 4번,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요걸 가지고 본인이 조금 인터넷을 좀 알고 세금을 좀 안다 그러면 홈택스에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되고, 나는 귀찮다. 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인데 이런 데다 나는 에너지 낭비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수수료 주고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수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수수료 보통 얼마나요? 환급 대행만 하시면은 보통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괜히 면세 사업 클릭하고 막 이래버리면은 그렇죠. 큰일 납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 지인이 최근에 대구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많이 받으실 대구 거. 직접 가시더라고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이제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오피스텔이. 그 임대료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 신고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분양받고 나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환급을 해주냐면은 지금 이 사람한테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돌려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이게 상가용도로 썼을 때 월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월세 수입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내요,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이 언젠간 또 팔겠죠. 팔 때 그 건물분의 1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또 내거든요. 나중에 내기 때문에 먼저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도 상가에 세입자를 들이셨는데 10%를 더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상가 그 월세가 있잖아요. 그럼 상가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임대인이 용역을 공급한 거예요. 네, 맞아요. 임대 용역을 그 사람한테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이제 받았잖아요. 대가를 받을 때 국가에다 내가 부가가치 10%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가가치세까지 임차인한테 이제 징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임차인을 약간 최종 소비자로 보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물건을 살 때 저희가 세금을 최종적으로 내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물건 사는 물건에 다 부가가치 10%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임대료는 다 알고 있죠. 세금과세를 끊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임대인이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만약에 준공되면은 이제 오피스텔도 똑같이 임대료를 받잖아요. 세입자가 있을 때. 근데 이 오피스텔은 상가 용도로 썼는지 또는 주거 용도로 썼는지에 따라서 부가가치 납부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선 사무실로 임대를 했다. 그럼 사무실은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임대료에 대해서 10% 부가가치를 내야 되고요. 주거용으로 세를 줬다. 그럼 주택으로 임대를 한 거잖아요. 주택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변에 그 월세나 전세 놓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월세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안 받죠. 왜 안 받을까요? 주택이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안 받거든요. 근데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는 거예요. 아까 오피스텔도 준공이 돼서 월세를 받을 때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으면 부가세를 10% 받아서 내가 신고 납부해야 되고 네.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으면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 부가세를 안 냅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이제 환급을 받고 준공 후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아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해요. 이럴 경우에는 그 환급 받은 거를 내가 그러면 이제 끌어안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환급을 해주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가가 나중에 이 사람이 어차피 과세 사업을 해요. 어차피 국가에다 이제 부가세를 낼 거니까 환급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준공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과세 사업에 쓰는 게 아니고 면세 사업에 써버려요. 아까 얘기했던 주거용으로 임대를 해버려요. 환급해줬는데 너 왜 안 내?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할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준공되고. 그럼 애초에 이 사람은 면세 사업에 쓸 목적으로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면세 사업자로 해야 하고 그리고 환급도 받으면 안 됐어요. 근데 자기가 과세 사업에 쓰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일반 과세자로 신청하고 환급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환급을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은 거죠. 그러면 국가가 가만히 두지 않겠죠. 가만두지 않겠죠. 어떻게? 추징하겠죠. 그렇죠. 추징해야죠. 포해네. 네. 그래서 그때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면세 사업 전용이라고 그래요. 면세 사업 전용. 전용? 예. 면세 사업이 지금 임대 사업이잖아요. 주택 임대 사업. 이거 원래 과세 사업자라 하겠다고 자기가 신고해 놓고 면세 사업, 즉 주택 임대 사업에 전용했다. 전용했다. 예. 용도를 바꿔서 이제 사용했다. 예. 이렇게 면세 사업에 전용하면은 기존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그거를 다 추징합니다. 제가 비타시님한테 퀴즈 하나 낼까요? 아, 네.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퀴즈를 내신다고 하십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기존에 내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2천만 원을 환급받았어요. 네. 그런데 오피스텔이 준공되고 나서 세를 주거용으로 줬어요. 네. 이거 아까 전문용어로 면세사업 전용이라고 전용. 그랬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다시 이걸 추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추징할 때 2천만 원 플러스 가산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2천만 원만 걷어갈 거예요, 아니면 가산세나 또는 이자를 걷어갈까요? 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더 걷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네. 질문을 하신 의도 자체가 그럼 저는 그냥 2천만 원만 2천만 원만 정답입니다. 질문하신 의도가 있으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원래 목적은 이거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세를 놓으려고 이 오피스를 분양받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무실은 임대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너무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주거용으로 자기는 임대를 놓을 거니까 어차피 내가 추징당할 거니까 나는 그럼 처음부터 환급을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급 받으면은 추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환급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환급을 안 받으면 추징되지가 않아요. 나중에 추징될 걸 염려해서 환급을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환급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가산세나 이자가 없어요. 그쵸. 그냥 받은 거 그대로 갖고 있다가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해놓고 나중에 이제 한 2, 3년 뒤에 그 주거용 세를 넣을 때 그때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팔아가지고 이걸로 세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 2년에서 4년 후에 이제 그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그 환급받은 부분을 자체를 그냥 그대로 다른 개념이 들어가는 게 만약에 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다 받고 준공된 시점에 바로 주거용으로 세를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환급받은 세액 전체를 다 토해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환급을 받고 나서 준공 시점에 주거용으로 세를 놓은 게 아니고 사무실 용도로 세를 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용도로 한 2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더 가서 4년 예, 이렇게 놨다가 다시 이 사람이 퇴거하고 사무실 용도로 월세를 놓으려고 했더니 안 나가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거용으로 세를 놨는데 이때도 이제 어차피 추징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추징을 환급받은 세액을 다 할 거냐, 아니면 좀 덜 할 거냐. 왜냐면 기존에 썼었으니까 상업용으로. 그렇죠. 어떨 것 같아요? 또 퀴즈인가요, 이것도? 일부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만 추징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준공되고 나서 다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하고 나름 이제 사무실 용도로 쓰다가 나중에 주거용도로 쓰는 사람하고 고의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부가세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다 써버렸다 그러면 전액 다 추징하는 거고요. 만약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거용으로 써버렸으면은 그때는 일부만 추징을 하는데 그러면 일부 추징하는 세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렇죠. 이게 전체 환급 세액에서 일과세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때 일과세 기간은 부가세법상 일과세 기간이니까 6개월을 말합니다. 일과세가 6개월이에요. 예, 일과세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차감이 됩니다. 그럼 1년이면 10%씩 차감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처음 준공되고 나서 2년간은 사무실 용도로 세를 줬어요. 그리고 2년 지나서 주거용으로 세를 줬다. 그럼 1년에 아까 10%씩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이면 20%. 2년이면 20% 차감해 주니까 결국 2천만 80%만 추징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 하면 400만 원 차감해 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내가 환급을 2천만 원 받았으면 1,600만 추징당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4년 뒤에 주거용을 바꿨다. 그러면은 40%를 차감해 주니까 60%만 추징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고의적인 게 아니니까 일부만 추징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면 그 환급을 안 받는 게 낫다라고 아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정확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준공되고 바로 사용할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 추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환급을 안 받겠다 이런 분들 실제로 많은데 그래도 환급을 받는 게 낫다고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나중에 추징될 때 가산세나 이자가 없으니까 먼저 환급 받고 그 돈을 내가 또 유용하게 다른 데 투자할 때 쓸 수도 있잖아요. 내 대출 있으면 대출도 갚았고 네. 이렇게 이제 또는 다른데 그 돈 가지고 다른데 소액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랬다가 나중에 추징될 때 내면 되거든요. 이자나 가산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저는 환급을 받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나 법인 매매 사업자가 오피스텔이 준공이 된 다음에 단기간 내에 매도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팔아야 된다 할 때도 납부를 해야 된다 하셨으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고 그러거든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또 법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인은 대부분 매매 사업자죠. 근데 그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습니다. 분양을 직접 받았거나 또는 다른 오피스텔 분양권을 샀거나 또는 준공된 오피스텔을 샀거나 그래서 이런 매매 사업자들은 장기간 보유하진 않아요. 짧게는 뭐 2, 3개월 뭐 길면은 뭐 1년, 2년 이 정도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타를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냐. 이걸 많이 어려워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나 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오피스텔이 하나의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매매 대상 물건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건 팔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그 물건들을 추징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재화라고 그러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재화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법인 사업자나 매매 사업자는 판매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판매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기준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부가가치를 내야 돼요. 그럼 최종 소비자한테 다시 그걸 받아서 문제는 우리가 최종 소비자한테 그걸 원래 부가가치를 징수를 해야 돼요. 징수를 해야 되는데 최종 소비자가 주로 누구냐? 일반 개인이에요. 일반 개인한테 내가 법인이니까 너는 원래 오피스텔 시세가 3억이에요. 그런데 너는 부가가치를 내야 되니까 3억 1천을 내야 돼. 내가 부가가치를 너한테 받아서 국가에다 내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내 걸 사겠어요? 아니요, 안 사죠. 저기 3억짜리가 있는데 굳이 내 걸 3억 1천을 주고 왜 사겠습니까? 그쵸.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부가가치를 내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들어가 살거나 또는 주거용으로 세를 줄 사람이에요. 그 환급 안 받을 사람이야. 그 굳이 내 걸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 꼭 유의하셔야 될 게 내가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 납부까지 감안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해보고 그걸 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인이나 그 매매사업자들도 처음에 환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팔 때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정말 심플하죠. 내가 처음에 분양받았어. 네. 그럼 내가 환급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팔 때 내. 이러면 괜찮은데 분양이 아닌 경우. 개인한테 내가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은 생략을 안 끊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왜 끊어줘? 나는 살 때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서 환급을 못 받았고 팔 때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단타에서 한 1, 2천만 원 수익 내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면 오히려 손해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부가가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이 개인이고 나는 또 매수하는 사람도 개인이다. 이러면 굉장히 좀 구조 자체가 환급 부분에서 불리한 것 같아요. 네. 분양받는 거 아니고선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 그럼 추후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인지. 제가 이 질문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추후에 준공됐을 때 임대사업에 쓰면은 주거용 임대사업에 쓰면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내가 환급 받고 주거용 임대사업에 써버리면 나중에 추징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추징을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환급을 안 받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환급을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법인인데. 법인인데도 환급을 안 받는 분들이 있고 개인 매매사업자도 환급을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안 나중에 받으셨을까? 주거용으로 쓰면 추징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분양받고 나서 환급도 안 받았어요. 환급도 안 받고 한 6개월 동안 공실로 뒀다가 팔았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낼 거야 안 낼 거야? 환급을 안 받았는데. 환급을 안 받았는데? 예. 그분들 주장 거예요. 환급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 내야 된다. 내야죠. 이건 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야죠. 내가 환급을 판매자라고 받아가고 생각하면 내야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뭘 혼동하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내가 지금 환급을 받고 판 게 아니고 면세사업에 써버리면 그때는 추징을 해요. 추징. 그래서 환급을 안 받고 면세사업에 쓰면 추징을 안 하는 건데 파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팔면은 내가 환급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비타씨님이 슈퍼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제 슈퍼도 어디서 물건을 사올 거 아니에요. 사올 때 세금계산서 끊어가지고. 그래서 세금계산 끊고 팔 때는 또 10% 부가세를 내잖아요. 근데 낙가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낙가마라고 약간 전문 용어긴 한데 은어입니다. 이 사업자 등록 없이 약간 뒤로 빠져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 시가보다 굉장히 싸요, 가격이. 이런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낙가마라고 그러는데 이를 비타씨님이 이제 마트를 하는데 물건을 공급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정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한 30%가 싸. 대신 여기는 생략을 안 끊어줘요.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니까. 요거를 샀어요. 살 때 생략서를 못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못 받아요. 그럼 이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내요 안 내요? 내죠. 전 내죠. 사업자를 내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은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아서 환급도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오피스텔을 팔 때 부가세를 안 내느냐? 똑같이 냅니다. 가급적 환급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팔 때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팔 때는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러니까 내가 판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분양 받을 시에는 무조건 환급을 받으시고 내가 면세사업 을 하겠다 임대로 나중에 추징 당하더라도 그래도 받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미올님의 의견이십니다.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혼동하시는 게 사람들이 나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2, 3년 뒤에 팔았는데 부가세를 안 내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근데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을 팔았을 때 부가세 안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누구냐면은 비사업자일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오피스텔을 팔았을 때 부가세를 내는 사람들은 누구누구라고 그랬냐면은 부동산 매매사업자. 그리고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런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내는 거지 일반 개인이 자기가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이 아니고 아까 그 할머니처럼 집 하나 있고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 이걸 월세를 몇 년 동안 받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매매사업자가 아니에요. 매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부가가치를 안 내는 거고요. 또 하나 주택 임대에 한 4, 5년 이상 쓰다가 그 오피스텔을 팔잖아요. 주거용 임대 사업에 장기간 쓰다가 오피스텔을 팔면은 세법에서 그걸 면세사업 부수제어라 불러요. 이때 면세사업은 주택 임대사업을 말하는 거겠죠. 주거용으로 장기간 임대하다가 팔면은 면세사업 부수제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단 하나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주택에 없잖아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얘는 그냥 매매사업자로 그 취득을 하신 분들은 환급을 받고 팔 때도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낸다라고만 깔끔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매매사업자들이나 이제 매매업 법인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서 살 때 환급을 받으시고 팔 때는 부가가치를 낸다는 사실, 이걸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비올님. 굉장히 오랜 시간 달려왔는데, 자, 이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 부가가치세를 좀 줄이고 싶은 심리가 당연히 있단 말이죠. 우리 세금을 절세해야 된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이게 약간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부가세법의 법령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좀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을 때, 매매 사업자가 분양을 받을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나눠져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토지가 2억, 건물이 2억 이렇게 해서 총 4억의 분양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총 얼마를 내야 되냐면은 4억 2천만 원을 내셔야 돼요. 왜냐면은 건물분 2억에 대한 10%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토지분은 이제 면세니까 부가세가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럼 총 4억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팔 때 5억에 판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문제는 이제 5억에 팔 때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걸 거예요. 똑같이 비율이 똑같다고 그러면은 건물분 2억 5천, 토지분 2억 5천, 그 다음에 건물분 2억 5천에 대한 2,500 부가가치세, 이거를 매수인한테 징수해서 내가 받으면 제일 좋죠. 그쵸. 그럼 5억 2,500이잖아요. 근데 매수인은 절대 부가가치를 안 주죠. 시세가 5억이니까 그냥 5억만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 5억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 부가가치를 내야 돼요. 네. 그래도 아직 뭐 손해본 건 아니니까 괜찮겠죠. 손해보는 건 아니고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그럼 건물분 가액을 얼마로 정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건물분 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가세를 여러분이 많이 내셔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인한테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얼마를 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물가가 뭐 크다 하더라도 어차피 매수인이 다 내주면 괜찮은데, 문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안 내주잖아요. 안 내주기 때문에 건물분 가액이 크면 여러분이 다 내야 돼요. 그럼 얘를 여러분이 얼마로 잡을 것이냐. 그렇죠. 부가가치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줄여야죠. 건물분을 줄여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럼 건물분을 100원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가가치 10원 내요? 국세청이 가만두지 않겠죠.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이 건물 가액 때문에 납세자하고 국세청 간에 불복 청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툼이. 왜냐하면 국세청이 보기에 건물가가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국세청이 과세하고, 납세자는 나는 억울하다 불복하고. 다툼이 너무 많으니까 부가세법 시행령을 최근에 개정했어요. 몇 년 전에. 어떻게 개정했냐면은 우선은 건물가하고 토지가는 국가가 정하지는 않아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비타신이 그 부동산 계약할 때 건물가 얼마, 토지가 얼마 이렇게 계약서 써본 적 있어요? 거의 그렇게 안 쓰죠, 사람들이. 토탈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금액을 구분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부가가치를 덜 내려면 건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어디까지가 그러면 하한이냐, 요걸 알면 되겠죠. 예. 이 하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선은 당사자끼리 정하는데, 그 당사자끼리 정한 가격이 감정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내이면 돼요. 근데 대부분 감정가가 없어요. 네, 없죠. 없으면은 이제 부가세법 시행령에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기준시가 안분은 여러분이 못하세요. 반드시 이거 세무대리인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되게 복잡합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내면은 국세청이 문제 없다고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토지 2억, 건물 2억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5대5죠, 비율이.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분양가 비율대로 그냥 계산해서 신고를 해버려요, 대부분. 세무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그럼 많이 나오겠죠. 이제 올랐으니까 내가 환급 받은 것보다 더 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을 해봤더니 똑같이 5대5였다고 가정해볼게요. 실제로는 안분하면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내가 지금 5억에 팔아가지고 5대5다. 그러면은 뭐 건물분이 2억 5천, 토지분이 2억 5천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건물분 가액이죠. 건물분이 2억 5천이잖아요. 여기에 30%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2억 5천에 30%면 얼마입니까? 7,500. 7,500을 빼면 얼마예요? 1억 7,500? 그렇죠. 그럼 건물분을 1억 7,500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럼 1,7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얼마 냈어야 돼요? 2,500. 그렇죠. 그럼 750이 줄잖아요. 와우.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과세당국에서 아까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 있죠. 다시 2억 5천. 그 금액으로 다시 올라와 버립니다. 하한을 꼭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좀 눈치 보이니까요. 30%를 다 낮추지 마시고 한 25%에서 28% 정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냥 20%로 하겠어요. 더 쓰셔도 돼요.
오늘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어떻게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 양도세 가장 어려운 부가가치세까지 다뤄주셨는데 혹시 더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지 않은 분야에다가 어려워요. 최근에 관심이 막 늘어났는데 지금 갑자기 여러 가지 세금 이슈가 터졌잖아요. 네. 이제 좀 많이 하시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제 지인들이 보면은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내야 되니까 그 부가가치세만큼을 이제 감안하고 이거를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단타 수익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을 샀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한 2,000 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와, 수익 구간이 줄어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냥 분양가 비율대로 계약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부가가치세 많이 내야 되니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내 조절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25%. 네. 그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미올님을 세금 측면에서 모셨는데 미올님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로 선별해 오신 거죠? 좀 내용이 어렵긴 합니다. 근데 정말 필수적인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저희 채널이 이렇게 미비한데 나와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하실 겁니다. 네, 발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미올님을 계속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